어느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을 앞두고 버려진 지 수년은 된 듯한 낡은 폐건물 단지에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을 때 근처를 지나던 고물 수집상이 악취를 따라 건물 지하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검은 비닐봉투에 겹겹이 쌓인 채 대형 여행용 가방 안에 구겨 넣어진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추적하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높은 곳의 권력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총을 들었던 한 여경의 처절한 사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해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잔인함을 넘어 엽기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정성스럽게 작업을 마친 듯한 흔적뿐이었죠. 하지만 현장을 감식하던 이수와 경위는 시신의 손목에 남은 미세한 표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과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몇몇 살인 사건들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라는 것을요. 수아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CCTV 수천 대를 분석하고 우범 지역의 정보원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마 강호석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강호석은 이미 수차례 강력 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포위망이 좁혀졌고 긴박한 추격전 끝에 수아는 도주하던 강호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수아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악마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이라고, 피해자의 억울한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호석의 검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분노하며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된 인물은 다름 아닌 최고법원의 스타 판사이자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최영준 판사였습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중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기에 모두가 그가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문이 열리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아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절차상의 하자라는 이유로 줄줄이 반려되었습니다. 강호석의 범행을 증언하기로 했던 핵심 목격자들은 재판 직전 돌연 행방을 감추거나 법대 앞에서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호석은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방청석의 유가족들을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법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수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아는 공식적인 수사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최영준 판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최 판사의 등 뒤에는 국내 최대 조직폭력배인 청룡파가 버티고 있었고 강호석은 그 조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였습니다. 조직은 강호석을 살리기 위해 최 판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판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법전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정이 범죄자와 권력자의 추잡한 거래 현장으로 변질되는 순간 수아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하며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배지를 걸고 미친 짓을 시작할 것인가? 재판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최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호석에게 유리한 논리를 쌓아갔습니다. 수아는 법정 뒷자리에 앉아 차갑게 빛나는 최 판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이미 조작된 재판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들과 함께 차가운 금속성의 권총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길고도 잔혹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거대한 사법부의 부패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할 그날의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이수아 경위는 강호석의 검거를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사투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호석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사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은 그녀의 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최고법원 판사 최영주는 마치 강호석의 변호인이라도 된 듯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을 우발적 사고나 증거 불충분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공식 수사팀에서 배제된 채 정직 처분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호석의 배후에 있는 국내 최대 폭력 조직 청룡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파는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조직으로 그들의 마수는 이미 정치계와 법조계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입 수사 도중 청룡파의 행동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판사놈들도 결국 돈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지. 특히 그 고상한 척하는 최 판사 말이야. 수아는 최영준 판사의 행적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법대 위에서 준엄한 표정으로 정의를 논했지만 밤이 되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타락의 성지였습니다. 수아는 웨이트리스로 위장해 그곳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최 판사는 청룡파의 두목 박만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강호석이는 우리 조직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무조건 집행유예로 빼내야 합니다. 박만수의 말에 최 판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걸고 넘어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하지만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그 순간 박만수는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 CD와 현금 뭉치가 든 가방을 최 판사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클럽의 보안 요원들이 수아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것입니다. 수아는 어두운 복도를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비좁은 환풍구를 지나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뒷골목으로 몸을 날린 끝에 겨우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최 판사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명백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수아가 믿었던 선배 형사도 평소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도 최 판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가 증거를 제출하려 할수록 상부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수아는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직위 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고장났고 법이라는 칼은 권력자의 손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은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강호석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가득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권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경찰 배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법이 되어 심판하겠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최 판사가 받은 뇌물의 출처와 청룡파와의 유착 관계를 정리한 방대한 자료를 USB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줄이자 무너진 사법부를 단번에 붕괴시킬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수아는 정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권총집에 실탄을 장전하고 법원으로 향하는 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법원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성처럼 보였지만 수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연쇄살인마 강호석을 사형에 처하라. 사법부는 정의를 시현하라. 는 구호가 법원 담장을 넘어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수아 경위는 법정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경찰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최영준 판사의 목을 조일 결정적 증거와 함께 묵직한 권총이 장전된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시선은 법대 위에 높이 앉아 있는 최영준을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고 있었지만 수아의 눈에는 그가 입은 법복이 피로 물든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호석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 유가족들의 절규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법정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과시하고 당당히 걸어나갈 승리의 광장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을 이어갔고 최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연극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선고를 위해 최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를 올렸고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기 위해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최 판사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강호석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문이 낭독될수록 법정 안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고인 강호석에게 징역 5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한다. 순간 법정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재판이냐? 살인마를 풀어주다니. 판사가 아니라 악마의 앞잡이다. 유가족들은 법대 앞으로 달려들려다 경위들에게 제압당했고 강호석은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맨 뒤에서 서 있던 수아가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법정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매엄쳐! 수아의 외침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38 구경 권총을 꺼내 정확히 최 판사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장내에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수아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영준 판사, 당신을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경찰 공무원법 제2죄 의거, 정의를 집행하겠다.
움직이면 사살한다. 최 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쳤나 이수아 경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총 내려놓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왼손에 든 USB를 법정 스태프석에 던졌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띄워. 당신이 어젯밤 청룡파 두목과 나눈 대화, 그리고 당신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50억의 출처를 온 세상에 보여주지. 법정 대형 스크린에 최 판사가 돈 가방을 받는 적나라한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정은 더 이상 최 판사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의 권총은 무너진 법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었고, 스크린 속의 진실은 거대한 사법 권력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총구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최 판사가 있는 법대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영상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화면 속 최영준 판사는 법복을 벗어던진 채 청룡파 두목 박만수와 마주 앉아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호석이는 우리 조직의 보물입니다. 판사님이 잘 좀 봐주셔야죠. 박만수가 건넨 두꺼운 현금 뭉치를 최 판사는 너무나 익숙한 손길로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법정 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판결문을 읽던 준엄한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증거 몇 개만 무력화시키면 집행유예로 빼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오열했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경비원들은 이수아 경위의 권총과 스크린 속의 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무엇이 정의인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총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 채 최 판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게 당신이 수호하려던 법의 실체인가? 당신이 판결문에 적어 내려간 정의가 고작 이 돈 가방 하나였나? 최 판사는 이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영상이야. 함정 수사라고. 감히 판사에게 총을 겨눈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지. 경찰청장에게 당장 전화해. 그는 법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수아는 단호하게 경고탄 한 발을 법정 천장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탕! 귀를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법정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던 장내는 일순간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 이미 검찰 내부에 극소수 양심 있는 검사들이 내 놈의 계좌를 동결했으니까. 수아의 말에 최 판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는 이어 강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방의 기쁨에 젖어있던 강호석은 이제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수아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강호석, 너 역시 오늘 이 법정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네가 죽인 영혼들이 지금 이 법정 가득 너를 지켜보고 있어. 시민들은 이제 수아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 경위님, 쏘세요. 저런 악마는 죽어도 쌉니다.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타오르는 개인의 이수아가 아니라 법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경찰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법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법이 죽었다면 내가 다시 살려내서 당신을 심판하게 만들겠다. 수아는 법대 위로 올라가 최 판사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고법원 판사의 손목에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낡은 사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천만 국민은 전율했습니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살인도 무죄가 되는 세상, 그 견고한 불공정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의 경찰 동료들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수아를 제압하라는 무정의 속 상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들은 오히려 강호석과 법정 내에 있던 청룡파 조직원들을 한 명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수아는 최 판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보낼 시간은 5년이 아닐 거야. 당신이 판 사람들의 인생을 다 합친 만큼 그곳에서 썩게 될 거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재판의 일막이 내리고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전대미문의 체포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수와 경위가 공개한 증거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재계 전반에 뻗어있는 부패의 사슬을 만천에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밤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권력에 기생하던 부패한 관료들은 추풍 낙엽처럼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의 주역들에 대한 진정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최영준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절차는 이제 그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청룡파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대에 달했으며 수십 건의 판결이 돈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범죄라며 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때 대법관을 꿈꾸던 사법부의 황태자는 그렇게 죄수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 어두운 감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쇄살인마 강호석 또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수와 경위가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낸 추가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피 맺힌 증언 앞에 그는 더 이상 심신미약이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방패 뒤로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을 씻어낸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수와 경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법정 내 총기 사용과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수백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결국 그녀는 가벼운 정직 처분만을 받은 뒤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지은 자를 잡는 경찰일 뿐입니다. 법이 눈을 감는다면 누군가는 그 눈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이수와 법이라 불리는 개혁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 내의 부패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창설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해지는 시대는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법전 속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총을 들 수 있는 용기와 그 뒤를 지켜주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수와 경위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정의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맑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를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모인다는 비밀사교 모임 금관후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의식과 실종된 여대생들의 연관성을 추적합니다. 이수와 경위가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될 이번 사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